수은 혈압계를 의사 선생님이 제조해야만 내가 진짜 혈압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혈압을 재는 걸 받는다는 싱숭생숭 하는 순간 혈압이 10에서 20 올라가십니다. 고혈압은 병원에 와서 진단하는 게 아니고 팔뚝혈압계로 집에서 잽니다. 내가 머리가 아픈데 혈압 그땐 재는 게 아니고 그땐 안 재는 겁니다. 집에서 언제 재느냐? 안녕하십니까, 건강해진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뇌가 멈추기 전에라는 신간을 저술한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입니다. 혈압은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나쁜 의사 입장에서는 고혈압약을 처방하고 싶다. 그러면 고혈압을 쉽게 환자들한테 만들 수 있어요. 이 환자가 병원에 오는 순간 고혈압이 됩니다. 대부분. 평상시 혈압보다 10에서 15 정도 올라가요. 사실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의사 입장에선 참고만 해야 됩니다. 그 혈압은 절대 환자에 해당되는 혈압이 아니고, 만약 많이 올라갔다면 그걸로 이제 환자분 혈압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이 환자한테 가장 우리가 정확한 혈압이라고 하는 건 24시간 동안 환자 혈압 감시하는 게 있어요. 이걸 채워놓고 하루 활동을 하면 자동으로 기록한 다음에 일중 변동을 보고 몇 %가 하루 중에 고혈압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저렴한 검사지만 누구나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건 집에서 본인이 혈압을 재는 겁니다. 이 혈액의 압력을 물로 환산을 하면 거의 10m거든요. 만약 혈압계를 물로 만들면 10m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좀 액체인데도 좀 무거워가지고 좀 압력을 좀 적당히 반영하는 거 없나 했던 게 수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은으로 혈압계를 만들어 수은이 14cm 올라가는 압력이다 해서 140mm 머큐리라는 단위가 나오게 됐던 거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수은 혈압계를 의사 선생님이 제조해야만 내가 진짜 혈압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혈압을 재는 걸 받는다는 싱숭생숭 하는 순간 혈압이 10에서 20 올라가십니다. 수은 혈압계를 의사가 청진결하는 순간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수은 혈압계보다 더 정확하게, 거의 동등하게 만드는 전자혈압계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압을 잴 때 수은 혈압계는 찾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있으면 잰다 하더라도 오히려 덜 정확하게 재겠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고혈압은 병원에 와서 진단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고, 현재로서 팔뚝혈압계가 가장 정확하고요. 팔뚝혈압계로 집에서 잽니다. 집에서 언제 재느냐? 하루에도 일중 변동이 있어요. 오전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할 때가 높고, 의외로 활동하다가 오후에 떨어져요. 그래서 오후에만 재면 본인의 고혈압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전에 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전에 막 바쁘고 막 활동하다가 재면은 또 이제 활동 때문에 올라간 혈압을 고혈압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오전 중에 한 10분 정도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상태. 우리가 고혈압의 기준은 레스팅 혈압이라고 해요. 안정시 혈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불편한 데도 없고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 재는 혈압이 140에 90을 넘어갈 때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픈데 혈압 그땐 재는 게 아니고 그땐 안 재는 겁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 그럼 집에서 10분 정도 괜찮네 하고서 이제 식탁에 가서 이제 가지고 있는 혈압기를 꺼내서 버튼 누르고 가만히 계시면 혈압을 재겠죠. 그럼 그걸 지우세요. 한 번 더 누르십시오. 두 번째 재는 혈압을 본인의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걸 매일 하시면, 이게 장난감처럼 생각하시면 누구보다 자기가 가장 정확한 혈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뚝혈압기를 그걸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팔뚝혈압계는 비싼 거 살 필요 없이 5만 원 수준에 다 인증받은 혈압계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니까 6만 원 넘어가는 거 사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저렴한 혈압계 사셔서 집에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식습관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건강 식단을 알려주고 평생 지중해 식단이나 한식 중에서 가장 담백한 것만 먹으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먹겠어요? 어쩌다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어쩌다 술도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 식단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전반적으로 내가 건강 식단을 유지하겠다.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돼요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유튜브 클립이나 뭐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짜게 먹는 거 고혈압 관계가 없다. 제가 또 어디선가 얘기를 했는데 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약간 그렇게 결론 난 것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애매한데,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근데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걸 굉장히 단순하게 삼투압이라는 게 이제 물을 끌고 가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트륨, 소듐이에요. 소금 성분의 나트륨이 물을 굉장히 많이 끌고 갑니다. 이걸 많이 먹으면 물이 많아지니까 혈압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소금을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은 전해질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소금을 배출해요. 다 배출합니다. 실제 혈액을 재보면 나트륨, 소듐 농도는 아주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어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1도 올라가기 어려워요. 짜게 먹는다 하더라도 정상인에서는요. 이것 자체가 혈장량이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많은 분석들을 통해서 짜게 먹거나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됩니다. 교감신경계라는 우리가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해서 호랑이를 보거나 이제 여기가 불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도망가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없던 힘이 생기죠. 그 당시 여러분들의 혈압은 200을 넘을 거예요. 심장 박동 150을 넘을 거고 그 당시는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데 짠 음식을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는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약간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 그걸 계속 하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오랫동안 항진되게 되겠죠. 기능적 고혈압으로 가는 거예요. 살이 찌고 짜게 계속 먹고 하면 기능적 고혈압 상태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혈관이 결국엔 변성이 되겠죠. 기질적 고혈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 그 한 번 먹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고 몸의 균형을 다 맞출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짜게 먹게 되면 교감신경계 항진으로 인해서 기능적 고혈압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결국엔 기질적 고혈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짠 음식뿐 아니고 단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매운 음식도 그렇고 뜨거운 음식도 마찬가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 내가 혈압에 부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안 좋은 건 비만이에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심장 근육이 동일한 사이즈일 때 여러분들이 비만이 되면 더 많은 살에다가 혈액을 줘야 돼요. 심장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혈액을 짜야 되는 혈액량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물론 심근벽도 좀 두꺼워지긴 하지만 몸이 살찌는 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더 빨리 뛰고 더 높은 혈압을 유지해야 더 많은 혈액을 순환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살이 찌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압과 맥박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10월, 11월이 돼도 막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되고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런 게 대사 기능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상이 항진되어 있는 건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수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기본적으로 신장의 수명을 갉아먹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뛸 수 있는 심박수는 정해져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신생아들이 굉장히 빨리 뛰게 되죠.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살이 쪄서 혈압이 많이 올라가거나 맥박수가 올라가게 되는 건 기본적으로 대사 기능이 굉장히 항진되면서 본인의 수명을 갉아먹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식습관으로 결국 이제 비만이 오게 되고 대사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높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상태였다든지 이런 상태일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혈관벽이 동맥경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장 혈압을 빠른 속도로 조절할 수 있는 건 본인이 비만이다 하면 살을 빼셔야 됩니다. 적어도 50대 이전, 40대 이전 분들한테 비만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약보다 이제 당장 살을 빼시면 고혈압과 당뇨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죠. 이 뇌졸중 환자가 되면 약간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고 위험 요인도 많아지시고 하기 때문에 60 넘어가고 70 넘어간 분들한테는 이미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약이 조절할 수 있는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 약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환자분들한테는 살이 찌지 않을 정도의 운동과 본인이 이제 골고루 들을 수 있는 식단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먹지 말라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스피린은 기본적으로 바이엘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과거에 한방 회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해가지고 만든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천연물 신약이었던 거죠. 그땐 다 천연물 신약이거든요. 온통 다 천연물인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다 천연물에서 온 것들인데 그거를 개발한 다음에 약을 먹였더니 환자들한테 보니까 이제 멍도 들고 심지어 출혈도 생기고 이런 게 있으면서 뭐 때문에 생기는 거지 공부를 하다가 이걸 먹었더니 혈전이 좀 덜 생기는 것 같아요. 뇌졸중에 심근경색도 예방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경험적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약리학이 발전되면서 이 약성분이 혈소판의 기능을 떨어뜨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 혈전 용해제가 아닙니다. 항혈전제를 먹게 되면 피를 묽게 한다 라고 이제 잘못 얘기하시는데 피를 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혈액 안에는 세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는 120일 동안 산소를 공급하고 백혈구는 하루 이틀 동안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혈소판은 한 일주일 동안 몸의 혈전 형성을 담당합니다. 혈전 형성은 언제 하는 거냐면 혈관이 터졌을 때, 출혈이 생겼을 때 거기를 몸 던져서 막는 거예요. 얘네들이 몸빵으로 막는 애들이거든요. 터졌다는 신호만 생기면 아주 그냥 깨알같이 들어가서 이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혈전이 생기는데 출혈이 아닌 경우가 심근경색, 뇌졸중에서 생기는 거죠. 동맥경화 때문에 여기가 파열됐는데 이 안쪽이 패이면서 혈소판이 이걸 보고 착각을 해요. 출혈이다.
출혈 아닌데.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이 성분이 안 보일 때까지 마구 혈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혈관이 막혀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한테 아스피린을 먹으면 혈소판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전을 만들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이 혈전을 만들 상황이 되더라도 혈전을 만들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올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 먹어야 되냐? 출혈이 없으면 혈전 경향성이 생기는 사람들이 먹으면 반드시 이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사소한 부딪힘이나 아니면 매운 음식을 먹거나 우리가 비빔밥만 먹어도 위험이 생기거든요. 이 위험이 생기는 과정에서 위가 자극을 받아서 위가 출혈이 될 수도 있어요. 아스피린을 먹고 있으면 대량 출혈로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혈전 경향성이 없는 사람인데 아스피린을 꾸준히 먹다 보면 위 출혈 문제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내가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다고 해서 기분 따라서 드실 약은 아니고 먹어야 되면 이것도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고 먹을 필요가 없다면 드시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환자분한테 보약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전문의 약품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들이 인생에서 언제 운동을 많이 하냐고 하면은 40대 이후에 많이 하죠. 20, 30대 때 안 하고, 대개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회식 열심히 해서 몸 다 망가진 다음에 본인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오르고 약간 조절할 수 있을 때 이제 취미 생활을 찾으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운동을 하는데 또 과격하게 해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갑자기 운동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본인이 이제 운동을 갑자기 과하게 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 자체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혈류량의 상당 부분이 근육으로 가게 됩니다. 뇌혈관이 동맥경화 있는 분들은 이미 대다수 심장혈관도 동맥경화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운동을 갑작스럽게 할 때 혈액을 근육으로 많이 뺏기게 되면 심장이나 뇌로 올라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급사 내지는 뇌경색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상인한테서 심폐 기능을 향진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시는 거지, 뇌졸중이 생기신 분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한두 번 일주일 정도 하고 나는 이제 충분히 했다, 같은 운동이니까 질려서 안 한다,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본인의 운동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진짜 운동입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커피는 임상 연구가 수월하겠어요? 우리가 허가용 임상시험, 피보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들은 환자들을 동등한 상태로 놓고 한 환자는 위약을 주고 한 환자는 진짜 약을 주어서 변수를 최대한 통제한 다음에 이 약의 효과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임상시험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가짜 커피를 마시고 누구는 진짜 커피를 마신다면 3년 동안 지나보게 한다. 이렇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대부분 이 연구는 다 서베이예요. 커피 몇 잔이나 마시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변수 통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 연구들이 결과가 중구난방입니다. 아주 중구난방. 카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은 명백하게 우리 몸에 없는, 몸에서 느낄 수가 없는 화학 물질이죠. 약으로서 몸에서 반응하는 게 맞는데 그게 이뇨작용도 있고 각성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으로 하기엔 굉장히 미량입니다. 당뇨 환자라고 내가 믹스커피 마셔도 되나요? 죽어도 먹고 싶으면 한 잔은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이게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보다 당신이 약을 철저하게 먹고 혈당 잘 재고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는 내가 한 4-5잔 마신다. 그것 때문에 막 심기양진이 되고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 그럼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는 아주 가볍게 본인의 몸 증상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된다. 한 잔 정도는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